이어서 전자계학의 이제 10장이죠. 전자계로 넘어갑니다. 전기와 자기의 세계로 넘어가는데요. 자, 전에 했었습니다. 먼저 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류의 종류에는 뭐 AC, DC도 있지만 전류의 종류에 이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전도전류와 변이전류 있습니다. 전도전류는 실제로 전선을 타고 흐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 전도전류. 자, 변이전류는 유전체 내에서 전개의 변화에 따른 전류. 원래 유전체에는 전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 전류는 흐르지 않죠. 하지만 그 속에서 전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마치 전류가 흐르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가 이 변이전류라고 하는 개념을 창안을 했냐면 맥스웰이라고 그랬죠.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변이전류의 개념을 만들어냄으로써 획기적인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렇게 콘덴서 내부에 유전체를 채워놓은 여기에 교류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류 잘 통하죠.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류, 전도전류, 유전체 내에서 이 전개의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전류를 변이전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개의 변화가 실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같다는 거죠. 전류가 흐를 때와 같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변이전류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전개, 자개의 상호 연관이 정확히 입증되고 또 전자기파, 전자패라고 하는 그런 존재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자기파의 근본적인 개념을 확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도전류와 지금 변이전류에서 먼저 전도전류 밀도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거죠. 밀도니까. 그래서 전도전류 밀도는 여기 C를 써가지고 IC 이렇게 도체 내의 전자의 이동에 의한 우리가 전통적인 그 전류, 알고 있는 전류죠. 전도전류. 이건 전도전류 밀도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개에서의 여기 K를 붙인 상수가 되겠죠. 이 전도전류 밀도는 저렇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 변이전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유전체 내에서의 구속전하의 변이에 따른 전류. 얘는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얘는 구속전자의 변이에 따른 전류를 변이전류라고 하고, 그렇다면 변이전류 밀도는 얘는 C로 표현했지만 얘는 D로 표현해서 스몰 i, D 이렇게 나타내고 전체 전류 ID를 역시 면적으로 나타낸 건데 이거 앞에 살펴봤습니다. 이 변이전류 밀도는 요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DT, DD, DT로 즉 미분한 걸로 생각해도 되고요. 이건 뭐 편미분 기호인데 같은 기호입니다. 라운드 T, 라운드 T. 전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율 이렇게 이거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D는 당연히 엡실론 2와 같기 때문에 D 대신에 엡실론 2를 써서 그렇죠? 엡실론 라운드 2, 라운드 T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변이전류 밀도를 나타내는 식 요거 기억하자고 했었죠. 그 다음 이제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식을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한 것은 자그마한 거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우리 정전계에서 배웠던 가우스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가지의 그 식을 이 사람이 집대성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가우스 정리 그래서 우리 정전계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여기 D는 전속 밀도고요. 다이버전스 D라고 있죠. 다이버전스 D. 발산, 다이버전스 발산이고요. 즉 전속 밀도의 발산이 로브이 뭐였습니까? 최적전하 밀도였죠. 이것이 최적전하 밀도인데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어떤 전하 Q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전속 밀도의 발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를 중심으로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그렇죠. 여기에서는 나가기만 하죠. 즉 발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속 밀도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전속 밀도의 발산이 최적전하 밀도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하 자체는 이렇게 고립된 전하가 존재한다. 즉 여기에서 발산이 있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즉 고립된 전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식도 있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T는 0이다. 이런 식도 있었어요. 뭡니까? 요거는 다이버전스 T가 이렇게 전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발산이 있지만,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전하가 없는 어느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잡아서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화살표가 나가지만 사실은 이 동그라미 속으로 이 부분에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가 없는 곳에서 다이버전스 D를 계산해 보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제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곳에서는 다이버전스 D가 최적전하 밀도로 존재하고 즉 독립된 전하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의미를 알려줍니다. 지금 이 다이버전스 D는 이렇게 전하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식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 식으로부터 한번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면 다이버전스 D는 지금 요걸 의미하죠. 다이버전스 D 요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D는 우리 계속 강조해 봤지만 엡실론 E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엡실론 E가 되는 거고 이것이 지금 로브 E 이렇게 됩니다. 한번 부드럽게 이해해 보십시오. 자, 이건 상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요것이 그러면 엡실론 분의 로브 E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우리 또 배웠었습니다. 우리 전위 경도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기 때문에 여기 이 대신에 마이너스 나블라 V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얘 대신에 마이너스 나블라 V를 집어넣어 보면 이 식으로부터 마이너스 나블라가 두 개 있으니까 라플라시안이 되죠. 라플라시안 V가 즉 엡실론 분의 로 V가 되면서 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이동해도 되죠. 여기 플러스로 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 바로 푸아송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부터 이 푸아송 방정식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라플라스 방정식은 뭐냐? 라플라스 방정식은 이렇게 전하가 없는 곳에서 여기에서의 이 다이버전스 D는 0이다. 이 식을 변형한 식이기 때문에 여기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0이기 때문에 라플라시안 V가 0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죠. 얘는 전하가 없는 곳에서의 식이고 얘는 이렇게 전하가 있는 곳에서의 이 가우스 정리 이 식을 변형해서 만들어낸 것이 푸아송 방정식입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이 역시 이번에는 가우스 정리가 자속에서 우리가 식이죠. 우리 앞에서는 전하에서 만들어지는 가우스 정리 뭐였습니까? 다이버전스 D는 로브이었죠.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가우스 정리 즉 맥스웰 전자 방정식의 즉 두 번째 식이 얘가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자석 밀도의 발산이 없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자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자석을 여러분 망치로 꽝 때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땅 두 조각 나뉘면서 N극, S극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거 옳지 않죠. 우리가 자석을 망치로 땅 두드려가지고 두 개를 만들면 다시 얘는 N극과 S극이 각각 존재하는 두 개의 자석이 되죠. 또 여기서 꽝 두드려가지고 얘를 두 개로 나뉘어도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이쪽에만 N, 이쪽에만 S 이렇게는 되지 않죠. 얘를 또 때려서 얘를 계속 나눈다고 해도 아무리 작게 나누어도 이렇게 반드시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진다. 이 의미가 사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B는 0이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이렇게 고립된 자극, 혼자 존재하는 자극, N극만 있는 거, S극만 있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저 식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이런 자석을 가져다가 우리 아까 여기 Q쿨롱에 이렇게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전하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산은 얘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구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D는 어떤 값을 가졌지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가는 자기력선 한번 볼까요? 나가는 값만큼 반드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나가는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얘 스스로의 발산은 없다는 겁니다. 자석 밀도의 발산은 0이다. 즉 반드시 이렇게 N극과 S극이 쌍으로 존재해서 나가는 것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N극만 있거나 S극만 있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이고 즉 고립된 자극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되어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식에. 자, 얘는 뭡니까? 얘는 고립된 자하, 전하가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할 수 있고 얘는 고립된 자극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식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게 분리시켜서 얘를 해봐도 거기에는 반드시 N극, S극이 존재하지 N극만 있거나 S극만 있거나 이렇게 고립된 자극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식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식. 이것도 우리 전에 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얘는 자속 밀도의 변화, 즉 자속의 어떤 변화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방해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개가 만들어진다. 즉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거잖아요. 자속의 변화하는 비율만큼. 그래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 바로 요거였죠. 그리고 전에 이거 공부할 때 뭐 맴돌이 전류에서도 이 식을 한번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자속의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자속에 움직여야 됩니다. 시간적인 변화하게 되면 회전하는 전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식이 세 번째 식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식인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 우리 전에 배웠습니다.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라고 그래서 자, 여기에 전류 I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자개가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R만큼 떨어진 이곳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H라고 하면 이 H를 여기를 쭉 반지름이 R인 곳을 모두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얘를 적분을 해버리면 이거죠. 즉 H를 요 둘레의 길을 따라서 한 바퀴 회전하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전류와 같다. 이건 I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I를 의미하는 거죠. 이 전류의 값과 같다. 이게 바로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었죠.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로테이션 H에 의해서 거기에서 K 전개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 이것이 앙페르가 생각해낸 주의 적분 법칙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스웰이 도입한 개념 하나가 뭐라고요? 변위 전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전류에 의해서만 로테이션 H, 즉 회전하는 자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거죠. 이 부분. 이거는 전도 전류에 의한 것. 얘는 변위 전류의 밀도에 의한 것. 이 부분을 맥스웰이 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에다가 이걸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변위 전류 밀도는 자, 변위 전류 밀도 방금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라운드 T였고 이것은 다시 쓰면 엡실론 라운드 E 라운드 T 요거였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이래서 전도 전류 밀도와 변이 전류 밀도가 바로 이 회전하는 자개를 만들어낸다. 이 부분을 맥스웰이 요거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 식의 일단 의미는 전류는 회전하는 자개를 만들고 변이 전류 역시 회전하는 자개를 만들어낸다. 로테이션 H, 로테이션 회전하는 자개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자, 이제 방금 했었던 그 4개의 식을 이제 적어 봅니다. 딱 4개예요. 가우스 정리, 전속에서의 가우스 정리. 다이버전스 D는 최적 전하 밀도. 또 하나 있었죠. 다이버전스 B는 0. 얘는 고립된 자극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였죠. 얘는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로테이션 E는 여기 자속 밀도의 변화율을 마이너스 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B는 뮤H 요식, F는 MH, B는 뮤H 이 식에 의해서 뭐 그 쓴 것밖에 없습니다. B 대신 뮤H 쓴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 번째 식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식 주의 적분 법칙에서 지금 이 부분을 누가 추가했다고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은 앙페르가 했지만 이 부분을 누가?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이 4개의 방정식을 지지고 볶았습니다. 자, 얘를 막 지지고 볶아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서로 연관관계가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계속했어요. 이 4개의 식을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했는데 결국 어떤 식이 나왔냐면 다음과 같은 2개의 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라플라시안 E죠. 이건 라플라시안 H. 엡실론 뮤. 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얘도 라운드 제곱, 라운드 t의 제곱이면 2번 편미분했다. 그런 뜻 아시죠? 전개, 여기 자개. 그래서 이 4개의 식을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하게 저걸 가지고 해봤더니. 그리고 이 식을 만들어낸 뒤에 기존의 물리학, 즉 역학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식과 얘가 비슷하다는 걸 알았어요. 기존에 여기도 보시면 이걸 뭐 푸사이라고 읽는데 이게 어떤 방정식이었냐면 기존 고전 역학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파동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얘가 파동 방정식. 파동 방정식.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역학에서 만들었던 파동 방정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V, 그 파동의 속도를 의미하고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과 사실 자세히 보시면 이 식과 라플라시안 라운드 제곱, 라운드 t의 제곱, 라플라시안 라운드 제곱, 라운드 t의 제곱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걸로부터 만들어낸 이 식을 통해서 얘는 전개의 파동 방정식, 얘는 자개의 파동 방정식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전개와 자개는 파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때는 전자기파의 개념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뭐 100년, 200년 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식을 통해서 전자기파의 존재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파동 방정식에서 여기 V는 그 파동의 속도를 의미하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V제곱분의 1이 엡실론 뮤, 여기도 엡실론 뮤에 해당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V제곱분의 1이 엡실론 뮤니까 V를 한번 구해보면 역수 취하면 V제곱이 엡실론 뮤분의 1이고 거기에 루트 취한 것으로부터 이걸 만들어냈죠. 그리고 공기 중에서의 여기 엡실론 제로, 뮤 제로를 이제 우린 알고 있죠. 요 885의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얘는 4파의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거잖아요. 실제로 그 값을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이때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 어서 많이 봤죠. 이게 뭐의 속도입니까? 바로 빛의 속도라는 얘기죠. 빛의 속도. 아, 그래서 이
전파와 자파의 속도까지도 이건 빛의 속도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실제로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을 해서 정리해서 만들어낸 이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기파가 존재할 거다. 그리고 그 속도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서 다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맥스웰 전자방정식의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요거 기억이 납니다. 전하 있어. 전하에서 전속 밀도의 발산이 있어. 최적 전하 밀도만큼. 그리고 얘는 극 하나만 있는 자석은 있을 수 없어. 반드시 N극과 S극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걸 따져보니까 제로야. 빵이야.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알잖아요. 우리가 자속의 변화가 회전하는 전개를 만들어낸다. 또 전류가 회전하는 자개를 만들어내는데 전도전류 밀도뿐만 아니라 변이전류 밀도를 맥스웰이 도입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맥스웰 1, 2, 3, 4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맥스웰의 이 전자방정식 네 가지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걸 우리가 미분형이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이런 것들은 미분 연산자를 쓰기 때문에 또 이것도 미분형, 얘도 미분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적분형으로 바꿔서 표현해봐라, 또 찾아봐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장 벡터 해석에서 스토크스 정리하고 발산 정리가 있었죠. 이것만 잘 아시면 이거 충분히 생각하고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스토크스의 정리가 뭐였냐면 얘는 어떤 예를 들어서 A 벡터라고 하는 것을 선적분을 한 것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A 벡터를 면적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 로테이션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발산 정리는 역시 어떤 벡터를 면적에 관해서 적분하게 되면 그것을 최적에 관해서 적분한 걸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이버전스를 붙여서 성립한다. 이것이 발산 정리, 이것이 스토크스의 정리였죠. 이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거 외웠다면 이거 가능합니다. 자, 봅시다. 양변에 여기 최적이니까 양변에 최적에 관해서 적분해 봅시다. 즉 다이버전스 D 앞에 인테그랄 붙이고 여기에도 dv 여기 로브에다가도 인테그랄 지금 dv 그래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얘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이버전스 dv는 면적 적분으로 바꾸고 다이버전스를 없앨 수 있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발산 정리에 의해서 면적 적분으로 바꾸고 다이버전스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그대로 쓴 건데 우리가 최적 전하 밀도를 최적에 관해서 적분하게 되면 전하 밀도를 적분했으니까 전하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맥스웰 방정식 미분형을 적분형으로 바꾼 거고요.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도 양변에 인테그랄 dv를 합시다. dv를 하게 되면 어차피 오른쪽은 0이니까 그냥 0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역시 발산 정리를 이용하면 여기 다이버전스 dv는 면적 적분으로 바꾸고 다이버전스 없앨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면적 적분으로 바꾸고 여기 다이버전스를 없애고 0. 이게 바로 적분형입니다. 적분형. 자, 이거 로테이션 있네요. 로테이션 있으면 여기 보니까 로테이션 있을 때는 지금 면적 적분이 좀 필요하죠. 여기. 그래서 이거는 양변에 인테그랄 ds를 해봅시다. 여기도 인테그랄 ds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인테그랄 ds 이렇게 한 뒤에 자, 이 부분을 스토크스의 정리에 의해서 면적 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고 로테이션을 없앨 수 있네요. 그럼 얘는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선적분으로 바꾸고 로테이션을 없앤 거죠.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로테이션 있는 거 보니까 인테그랄 ds, 여기도 인테그랄 ds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 얘고, 역시 스토크스의 정리에 의해서 면적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선적분으로 바꾸고 로테이션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써준 상태, 이게 바로 전자방정식의 미분형과 그 다음에 적분형을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스톡스의 정리와 발산 정리가 이용되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 네 개를 만약에 생각했다면 얘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 스톡스의 정리와 발산 정리가 1장에서 사실은 다뤘던 내용이고, 이 자체로도 시험에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맥스웰 전자방정식에 대해서 이번 강의는 같이 살펴봤습니다.